안녕하세요. 수다몽더시 스토리 키담입니다. 영국의 여왕하면 떠오르는 양대산맥이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 수다몽 영상에서는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적인 불행한 삶부터 여왕으로서의 행복까지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역시나 빠뜨릴 수 없죠. 빅토리아 여왕은 부모님 세대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여왕이 된 이후의 행복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1,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빅토리아 여왕은 조지 3세의 넷째 아들 켄트공의 딸입니다. 조지 3세는 1760년부터 1820년까지 무려 60년간 왕좌에 머물렀던 왕으로 18세기 영국을 세계 제국으로 발전시킨 업적을 가진 왕이지만 사실 말년에는 정신질환을 앓아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한 왕이기도 하지요. 조지 3세는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3세는 자식이 많았어요. 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빅토리아의 아버지 켄트공은 넷째 아들이어서 사실 왕위 계승 순위에서는 당연히 멀어져 있었죠. 당연히 켄트공의 딸인 빅토리아도 왕위 계승 순위에서 한참 멀었고요. 그런데 빅토리아의 삼촌들이 하나같이 결혼 후 적장자를 낳지 못했고 또 낳는다 하더라도 모두 일찍 죽는 바람에 빅토리아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죠. 말년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조지 3세는 그저 윈저성에만 머물러 있을 뿐 국왕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1811년 첫째 아들 웨일즈공, 그러니까 조지 4세가 섭정왕으로 등극해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조지 4세에게는 아들은 없었고 딸 샤롯 공주가 있었는데 조지 4세가 정식 국왕이 되면 샤롯이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1817년 11월 6일 샤롯 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돌연 사망함으로써 영국 왕실은 일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조지 4세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 다음 왕위 계승자는 조지 4세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이 남동생들만 일단 언급해보면 요크 공작, 클라렌스 공작, 켄트 공작, 컴벌랜드 공작, 서세스 공작, 캠브리지 공작, 이렇게 6 남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동생 요크 공작은 프로이센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요크 공작의 방탕함으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들 부부 사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크 공작은 왕위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서 경마하고 카드놀이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고요. 또 일찍 사망합니다. 클라렌스 공작도 못지않은 한량으로 아름다운 여배우 도로시 조던과 수년간 동거를 해서 10명의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정식 결혼이 아니어서 이 아이들은 왕위 계승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켄트공 에드워드인데요. 세인트 로렌스 부인과 27년간 동거를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켄트 공작 에드워드는 18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 군인이 됩니다. 왕족임에도 줄곧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고 군에 복역 중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일어난 작은 정변조차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좀 무능력했다고 할까요? 또 나이가 꽤 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1802년 켄트 공작은 영국군 진영에서 벌어진 소동을 잠재우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임무를 맡아 지브롤터 해협에 총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을 하자 결국 폭동이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켄트 공작은 군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브롤터 해협에 총독으로 가 있었을 때 해변가에서 한 집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당신은 외동딸을 낳을 것이고 장차 그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요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예언이라니. 영국으로 돌아온 켄트 공작은
이 예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켄트 공작은 결혼을 좀 두려워했고 줄곧 독신을 고집해 왔는데요. 왕위 계승자에 대한 이런 혼란이 오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위로 세 형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본인이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이 아이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히 신부감을 물색하는데요. 이렇게 물색한 신부감은 유럽 정통 왕실인 작센 코부르크 잘벨트 출신의 프란츠 공작의 딸 빅토리아 메이 루이자입니다. 그녀는 한번 결혼을 해서 과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켄트 공작이 청혼을 하자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어요 하며 한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다급해진 켄트 공작이 4년 만에 다시 한번 청혼을 했는데 이때 그녀는 이 영국 왕실의 계승 구도를 계산해 본 결과 자신이 아기를 낳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1818년 5월 29일 켄트 공작과 빅토리아 메이 루이자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클라렌스 공작이 돌연 작센 라이닝겐 대공의 딸 아델레이드와 결혼을 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합니다. 왕위 계승권자의 의무로 결혼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이 클라렌스 공작은 1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던 상태여서 의회에서 돈을 받아 이 비탄감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또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1819년 5월 24일 긴 여행 끝에 영국에 도착한 켄트 공작 부인은 마침내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당시 켄트 공작은 여행 경비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영국 국왕은 영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일념하에 굳이 영국행을 고집한 겁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빅토리아의 세례를 마치고 켄트 공작 가족은 서해 안의 시트머스로 옮겨 겨울을 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켄트 공작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 3세가 세상을 떠나고 웨일즈 공이 정식 영국 국왕 조지 4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켄트 공작은 사실 죽을 때 엄청난 빚을 남기고 사망했기 때문에 금방 결혼해서 어린 아기를 홀로 키워야 하는 켄트 공작 부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어린 딸과 남게 된 켄트 공작 부인은 런던으로 돌아올 경비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켄트 공작 부인의 오빠 레오폴드가 매년 3,000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레오폴드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1830년 조지 4세가 죽고 또 형의 뒤를 이어 조지 3세의 셋째 아들 플로렌스 공작이 왕이 되어 윌리엄 4세가 됩니다. 검소하게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5세. 아델라이드 왕비는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복이 없어서 5 아이를 모두 잃었어요. 첫째 샬럿 공주는 1819년에 태어났는데 몇 시간 후에 죽었고요. 또 둘째는 사산되었고 셋째 엘리자베스 공주는 1820년에 태어났는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또 사망합니다. 또 다음은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었는데 또 모두 사산하고 맙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빅토리아 공주가 여왕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미래의 국왕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왕실에서는 켄트 공작 부인의 연금을 2배로 늘려주었고
빅토리아 공주의 양육비로 3만 파운드를 지급하게 되죠. 이 모녀는 이 켄싱턴 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빅토리아 공주가 훌륭한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켄트 공작 부인은 먼저 독일 하노버에서 루이스 레젠 남작 부인을 불러들였고, 이 레젠 남작 부인은 빅토리아의 유모이자 선생님으로 빅토리아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됐는데, 빅토리아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레젠 남작 부인은 빅토리아에게 글 쓰는 법과 책 읽는 법 등을 가르쳤는데요. 빅토리아는 어머니의 모국어인 독일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또 음악가, 미술 선생님도 초빙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켄트 공작 부인은 중간중간 시험까지 보면서 빅토리아의 교육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 아버지를 여인 빅토리아. 그녀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준 건 그녀의 외삼촌 레오폴드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조지 4세의 딸, 그러니까 죽은 샤롯 공주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샤롯과 결혼을 해서 영국의 정치적 행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아내가 아이를 사산하고 사망을 하는 바람에 레오폴드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죠. 조카 빅토리아가 사랑스럽기도 했겠지만 대영 제국의 여왕이 될 조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오폴드와 빅토리아는 자주 만나서 담소를 나누었고, 빅토리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빅토리아가 11살 되던 해 레오폴드는 벨기에 국왕으로 즉위해 영국을 떠났지만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빅토리아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과 현재 영국 국왕이 된 윌리엄 4세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꽤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일단 공작 부인은 휘그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보수당인 토리당을 지지하는 윌리엄 4세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켄트 공작 부인이 빅토리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척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켄트 공작 부인의 배후에 있는 작센 코부르크 가문을 믿지 않아서 공작 부인의 친척들이 영국에 오는 것을 법으로 금하기까지 합니다. 이 법으로 빅토리아의 외삼촌 레오폴드도 영국 방문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한 건 켄트 공작 부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왕위 계승자인 딸을 옆에 끼고 돌면서 영국 왕실 사람들과 딸을 떼어놓으려는 이 공작 부인의 태도가 갈등을 부추긴 거죠. 빅토리아는 영리한 소녀였고 배움도 빨랐지만 어머니의 지독한 간섭과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 때문에 조금씩 반항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사실 당시 윌리엄 4세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고, 빅토리아가 성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18살이 되기 전에 윌리엄 4세가 사망을 한다면 빅토리아의 어머니가 섭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녀에게 이런 야망을 심어준 건 켄트 공작 부인의 비서이자 정부인 존 코로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작을 해 빅토리아의 섭정이 되려고 한 건데요. 그러려면 엄마 말 잘 듣는 딸로 만들어야 하니 빅토리아를 마마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존 코로이의 딸을 빅토리아의 소꿉친구로 붙여주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이유로 이 빅토리아가 혼자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이 시녀의 손을 잡고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켄트 공작 부인과 함께여야만 했죠. 켄트 공작 부인은 영국 각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 빅토리아를 대동해 영국 전역을 순례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의 여왕이 될 내 딸, 그리고 그 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 잘 봐둬라, 이런 계산으로 했던 여행인 거죠.
그래서 켄트 공작 부인이 당도하는 곳마다 영국 왕실 예법으로 환영의식을 치러달라고 고집을 했고, 만약 바다 위라면 모든 전함을 띄워서 그녀가 탄 유람선을 환영하는 영국 왕실 의식을 펼쳐야 된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신문에는 연일 이런 공작 부인의 행보가 실렸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빅토리아에게도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어릴 때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분고분 말을 들었지만 자라면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보의 속셈을 알아차리게 되고 조금씩 반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빅토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모였던 레젠 남작 부인인데요. 존 코로이와 켄트 공작 부인이 빅토리아가 섭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레젠 남작 부인은 빅토리아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 빅토리아에게 강하고 타협하지 않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요. 자, 이렇게 어머니와 유모의 상충되는 태도 속에서 자랐던 빅토리아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켄트 공작 부인은 다른 영국 왕족들이 빅토리아와 친하게 지내는 걸 막으려고 윌리엄 4세와 아델레이드 왕비가 빅토리아와 만나는 것도 방해했어요. 자, 이런 행태에 너무 화가 났던 윌리엄 4세는 1836년 자신의 생일 반찬 때 켄트 공작 부인의 면전에 대놓고 짐은 빅토리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서 그대가 섭정하는 꼴은 결코 보지 않을 것이오! 라며 차갑게 말했고, 이것은 현실이 됩니다. 1837년 5월 24일 18살이 된 빅토리아는 마침내 법적 성인이 되었고, 윌리엄 4세는 축하 선물을 보내며 빅토리아 개인에게 매년 1만 파운드씩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조카인 빅토리아만큼은 무척 아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윌리엄 4세는 빅토리아가 18번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된 지 26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1837년 6월 20일 이렇게 윌리엄 4세가 71세의 일기로 사망하자 빅토리아는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왕이 된 빅토리아는 섭정 문제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 어머니와 존 코로이에 대한 적의를 그대로 드러내며 코로이는 연금을 주고 퇴직하라는 명분으로 쫓아내버렸고, 켄트 공작 부인은 거처를 저기 외딴 곳에 정해서 이 궁 안에서 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고작 18살 어린 소녀 여왕인 빅토리아, 과연 업무 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행운이 함께 했나 봅니다. 1604년에 일어났던 혁명 이후 영국 왕실은 봉건 군주 체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뀌어 있었고요. 양당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 권력은 이 수상과 내각 대신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왕실은 보수파인 토리당과 신흥 보르지아 계급의 휘그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켄트 공작 부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 켄싱턴 궁 안팎에는 온통 휘그당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의 정치 성향은 휘그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 즉위 후에 그녀가 힘을 실어준 쪽도 휘그당이었는데,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그 시기 급부상하는 부르지아 이 세력과 손을 잡은 거는 이 빅토리아의 정치 행보와 이 권력 유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하고 어린 여왕 빅토리아에게 제왕의 위엄을 갖추도록 도와준 것은 당시 영국 총리였던 멜번 경이었는데요. 그 역시 휘그당 소속이었죠.
처음에 멜번경은 어린 여왕 빅토리아를 휘어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여왕에게 그 곁에 두고 계신 그 시녀 2명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녀들의 남편들이 그 과거 윌리엄 4세와 친했기 때문에 아마 토리당 쪽 사람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라며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빅토리아가 강수를 둡니다. 난 그들의 정치관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시녀들과 정치 토론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라고 말이죠. 빅토리아는 영국 정부가 여왕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 누가 되었든 직무를 해제시킬 권리가 있다고 경고를 했고 자신의 뜻을 알리는 조서를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이지만 그 누구도 여왕의 권위를 넘볼 수는 없다는 것을 당당히 주장했고 빅토리아는 곧 멜번 수상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거칠 것 없는 성격의 멜번 수상은 여왕 앞에서만큼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게 되죠. 당시 멜번 수상의 나이는 58, 빅토리아에게는 아버지뻘인데요. 실제로 빅토리아는 멜번 수상을 아버지처럼 의지했다고 해요. 박학다식하고 소탈한 이 멜번 수상의 모습이 빅토리아에게는 큰 매력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멜번경의 도움으로 빅토리아는 여왕의 자리를 빠르게 찾아갔는데 정치적으로는 이 멜번경의 정견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소 편협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단점도 있죠. 영국인들은 빅토리아와 멜번 수상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그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감지했고요. 토리 당원들은 빅토리아의 면전에 대고 여왕은 멜번 부인인 것 같습니다. 라며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멜번 수상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사적인 것들도 공유하고 있어서 그 관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 1839년 초 토리당은 왕실의 추문을 빌미로 휘그당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멜번 수상과 그의 내각 관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추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플로라 헤이스팅스는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시녀였는데 어머니와 존 코로이와 한통속이라 빅토리아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플로라 헤이스팅스가 켄트 공작 부인을 따라서 스코틀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이 헤이스팅스의 몸이 좀 변화가 있었고 좀 뭔가 살이 찌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는 짐작을 했는데 그녀를 임신시킨 사람이 존 코로이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존 코로이는 켄트 공작 부인의 정부였지만 그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궁중에서 뭐 이런 추문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토리당이 이 사건을 점점 확대시켰다는 데 있어요. 헤이스팅스는 결국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왕실 의사였던 제임스 클라크에게 진찰을 받는 것으로 자신이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클라크는 오히려 헤이스팅스가 임신을 했다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이 논란을 더 크게 확산시키게 됩니다. 소문이 더 크게 확산되자 헤이스팅스는 절대 아니라면서 다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학 증명의 사인까지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스팅스 가문은 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집안이었어요. 헤이스팅스 가문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문제에 삼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미안 이러면서 가볍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왕이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숙하게 조치를 하는구나 라며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왕의 능력이 모자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소리까지 들리게 됐고 또 멜번 수상과 빅토리아 여왕 사이에 그런 추문도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두 사람의 스캔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 모든 문제는 휘그당에 큰 타격을 줘서 멜번 수상은 결국 사퇴를 하게 됩니다.
멜번 수상은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왕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부르리라 하며 기다리고 있게 되고요. 이제 토리당이 내각 의결권을 가지게 돼서 토리당의 로버트 빌이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로버트 빌 수상은 또 수상이 된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의 시종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또 해고 권고를 하게 돼요. 희귀당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빅토리아는 멜번 수상에게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이 건의를 묵살해 버리는데 더 능숙해진 모습으로 토리당들의 의견을 하나같이 묵살해 나갑니다. 로버트 빌 수상은 빅토리아 여왕이 의견을 하나같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헌법의 지지를 받는 수상이라고 해도 여왕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와중에 여왕의 결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멜번 수상과의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빅토리아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또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빅토리아의 여왕으로서의 행보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